비가 내리던 날이면 월화장 사람들은 장터 입구의 낡은 돌바닥을 피해 다녔습니다. 비단을 파는 상인도 곡식을 나르는 사내도 물건을 사러 나온 안악도 그곳만은 서둘러 지나갔지요. 그 돌바닥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한 소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한소담이었습니다. 소담은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었고 걸을 때마다 작은 나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덜어는 들으라는 듯 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장터 한가운데에는 비단상 박도원의 천막이 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빛 무늬가 든 비단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도원은 월화장에서 가장 큰 비단상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가 내놓는 비단이라면 값이 비싸도 믿고 샀습니다. 그때 소담이 천천히 박도원의 천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담은 비단 더미 앞에 멈춰 서더니 가장 눈에 띄는 푸른 비단 한 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비단 한 필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순간 장터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원은 웃지 못했습니다. 소담의 손끝이 비단 가장자리에 풀린 올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화장은 청여년에서 가장 큰 장터였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내려온 나무꾼도 이곳에서 도끼를 팔았고 강가에서 올라온 뱃사공도 이곳에서 소금과 기름을 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장터길은 사람과 짐수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월화장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물건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천막이 큰지가 먼저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보다 누구의 손에 붉은 인장이 들려 있는지가 더 중요했지요. 박도원은 바로 그 질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단을 팔기 전에 늘 비단결을 손등으로 쓸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물결처럼 반짝이는 천을 들어 보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들여온 진짜 비단입니다. 값이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비단은 손으로 만져보기에도 부드러웠고 멀리서 보면 빛깔도 고왔습니다. 가난한 집 안악들은 한 필을 사지 못해 작은 조각만 바라보다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박도원의 비단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소담은 달랐습니다. 소담은 비단을 볼 때마다 빛보다 먼저 올을 보았습니다. 결이 얼마나 고른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어떤지, 빛을 비스듬히 받았을 때 실 사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런 버릇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소담의 어머니 백연화는 청여년에서 손꼽히는 천짜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연화가 짠 천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입어도 쉽게 헤어지지 않았고 비에 젖어도 색이 탁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소담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천은 눈으로만 보지 마라. 손끝으로도 보고 빛으로도 보고 물로도 보아야 한다. 비단 한 필에는 실을 잡는 사람의 손과 천을 짜는 사람의 숨과 값을 정하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들어있단다. 소담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소담은 낡은 보자기 속에 남아있던 작은 천견본들을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푸른 비단 조각, 붉은 염색 천 조각, 거친 명주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견본들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남아있었습니다. 빛이 너무 빨리 반짝이면 실을 의심할 것, 물을 먹었을 때 색이 한 곳에 몰리면 염색을 의심할 것, 올이 일정하지 않으면 천의 값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의심할 것. 소담은 글자를 완전히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들려준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갈 때마다 소담은 작은 천견본 하나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소담의 할머니 한복내는 그런 손녀를 걱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 누군가는 내가 본 것을 싫어할 거다. 하지만 소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한복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녀의 얼굴에서 죽은 딸 백연화를 보았습니다. 백연화도 젊은 날에는 장터에서 부당한 값을 따지곤 했습니다. 천을 헐값에 사려는 상인에게 사람 손으로 짠 천은 쌀 한 되보다 가볍지 않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연화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를 닮은 손끝을 가졌지만 다리가 불편해 멀리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장터 끝자리에서 작은 천 조각과 실타래를 팔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소담의 천막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천을 만지는 솜씨는 좋다더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꼭 다른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큰 장사를 하기는 어렵겠지.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어쩌겠어. 소담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천을 접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자신이 다리를 저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먼저 고개를 젓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날 박도원의 천막 앞에 사람들이 몰린 것도 새 비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도원은 푸른 비단 한 필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이 비단은 홀레복에도 쓰이고 관가에 드는 옷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값을 낮추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을 만져보려 줄을 섰습니다. 부유한 집 며느리는 비단 끝을 손등에 올려보았고 장터의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값이 싸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원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듯 웃었습니다. 소담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비단 끝부분에 아주 가는 실 하나가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흩날린 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은 비단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소담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소담이 비단을 만지려는 것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비단값을 알기나 하겠느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소담은 아무 말 없이 비단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원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살 돈이 있으면 손대고 없으면 길을 비켜라. 소담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도원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물어보아라. 비단이 왜 비싼지 모르겠느냐? 소담은 비단 끝을 가리키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비단은 한 필에 몇 냥입니까? 박도원은 망설임 없이 값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은 그 값보다도 더 비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비단이면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담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천견본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실의 결은 아직 고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기 견본과 박도원의 푸른 비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쪽으로 비단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박도원의 비단에서만 빛이 일정하지 않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담은 비단의 풀린 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푸른 비단 속에서 거친 명주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은 비단처럼 보였지만 안쪽에는 값싼 천을 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는 그제야 멈췄습니다. 박도원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소담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비단 한 필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월화장에 오래 숨겨져 있던 거짓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담을 보고 웃던 사람들조차 푸른 비단 끝에서 나온 거친 명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실은 분명 비단의 결보다 굵었고 손으로 비비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박도원은 잠시 굳어있던 얼굴을 곧바로 거두었습니다. 박도원은 비단을 거칠게 빼앗아 들며 말했습니다. 천 한 필에 실 한 올쯤 섞일 수도 있는 법이다. 장터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 것이다. 그는 소담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1,000조각 하나 들고 와서 큰 상인의 물건값을 따지겠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원은 월화장에서 오랫동안 비단을 팔아왔고 큰 혼례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산 비단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소담은 박도원의 손에 들린 비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 한 올이 아닙니다. 이 비단은 처음부터 속이 다른 천입니다. 소담은 비단의 겉면과 안쪽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겉에는 고운 실을 얇게 덮었지만 안쪽에는 값이 싼 명주와 거친 실을 섞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비단은 물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물을 묻히면 상품을 망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묻히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비단은 빛을 따라 결이 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얇게 덮은 천은 빛을 받는 방향마다 다른 색을 냅니다. 소담은 비단을 다시 들어올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비단의 한쪽은 푸른 빛을 띄었지만 다른 쪽은 어딘가 탁하고 붉은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천 위에 서로 다른 실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담은 그 빛의 차이가 염색이 아닌 섞인 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터 끝에서 헝겊을 팔던 오명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명자는 오래전 소담의 어머니 백연화와 함께 천을 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비단이 아니라고. 박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명자에게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늙은 헝겊 장수가 무슨 비단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비단은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결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 천은 눌린 자리가 오래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명자의 말이 끝나자 소담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견본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푸른 실을 곱게 짠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빛은 많이 바랬지만 실의 결은 촘촘했고 손끝으로 눌러도 곧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담은 두 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원의 비단은 멀리서 볼 때는 화려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백연화가 남긴 작은 견본은 낡았어도 결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몇몇 안악들은 자기들이 산 비단을 떠올리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때 장터 저울을 맡아보던 이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겸은 평소 박도원의 눈치를 보며 말수가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한 필을 들어보더니 소담이 가리킨 부분보다 다른 것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단의 값과 무게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나무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박도원이 내건 가격표에는 비단 한 필의 무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울 위에 올려보니 적힌 무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저울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겸은 다른 상인의 비단과 비교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비단상들이 가져온 천을 저울에 올리자 무게는 가격표에 적힌 수치와 거의 맞았습니다. 박도원의 푸른 비단만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소담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값싼 천은 비단보다 가볍고 겉에 고운 실을 덮어도 안쪽까지 무게를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원은 이번에는 저울을 탓했습니다. 그는 이겸에게 저울추가 달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무게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터에서 오랫동안 써온 쇠 무게추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원이 쓰는 저울 옆에는 낯선 나무 무게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나무 무게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추의 바닥에는 아주 얇은 틈이 있었습니다. 이겸이 손톱으로 틈을 눌러보자 나무추 안쪽에서 작은 쇠 조각이 굴러나왔습니다. 무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속을 비워둔 무게추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비단의 실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표도 무게도 저울도 모두 박도원의 손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원은 끝까지 침착한 얼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저울을 만진 적은 없으며 창고지기들이 잘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담은 박도원의 천막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곳에 쌓여있던 비단 꾸러미들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푸른 비단으로 보였지만 비가 내린 날이면 천막 아래 바닥에 푸른 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물자국이 단순한 염색물이 아니었다고 느꼈습니다. 소담은 박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비단은 비가 온 날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까? 박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이 되면 천막 뒤 수레가 창고 쪽으로 가고 아침이면 다른 비단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까?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원은 소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 구석에서 본 것 몇 가지로 큰 상인을 모함하려 하는구나. 그는 소담의 다리를 힐끗 바라보며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밤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담의 얼굴은 잠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담은 지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도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멀리 가지 못해서 가까운 것을 오래 보았습니다. 소담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장터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까운 것을 오래 보았다는 말은 그동안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비단과 저울과 장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명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오래전부터 이상한 점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장터는 평소보다 일찍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원의 천막 앞에는 아무도 비단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원은 사람들을 향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의 비단을 건드리지 말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소담과 할머니 한복내는 천막을 정리하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복내는 손녀가 너무 앞에 나섰다고 걱정했습니다. 박도원 같은 사람은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담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가 남긴 견본을 그냥 숨겨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고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국밥집 심부름을 하던 유분이가 소담의 초가로 찾아왔습니다. 유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도원 아저씨의 창고직이 최만석이 밤마다 비단 꾸러미를 바꿔 싣는 것을 봤다고. 유분이는 며칠 전 국밥 그릇을 들고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푸른 비단 꾸러미를 연못가에 담그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꺼낸 천은 잠시 동안 더 고운 빛을 냈지만
다른 꾸러미와 바꿔 씻고 나면 남은 천에서는 푸른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소담은 유분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견본 책자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백연화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염색은 천의 숨을 막지 않아야 한다. 빛만 앞세운 천은 비가 오면 먼저 속을 드러낸다. 소담은 박도원의 비단이 바로 그 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복례는 오래된 보자기 맨 아래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백연화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보관하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박도원의 이름과 붉은 인장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박도원이 백연화의 천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거래 기록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비단은 따로 보관하고 남은 천은 다른 천과 섞어 판다. 글씨는 일부 지워져 있었지만 장터에서 쓰는 붉은 인장과 똑같은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종이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박도원의 창고에서는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고직이 최만석은 비단 꾸러미를 옮기고 박도원은 장부 여러 권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오래된 장부와 무게추를 없애야 한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창고 바깥의 어둠 속에서 소담과 유분이는 멀리 떨어져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틈 사이로 붉은 인장 상자와 낡은 장부가 불 가까이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화장의 거짓은 이제 비단 한 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밤이 끝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창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들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분이와 함께 창고 뒤편의 낡은 우물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창고의 작은 연문과 수레가 드나드는 길목이 모두 보였습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만석이 먼저 나왔고 그의 뒤로 박도원이 붉은 인장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도원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기 전까지 장부는 불에 넣고 비단은 남은 것만 다른 창고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단 꾸러미를 바라보다가 장부까지 태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잊는다. 가난한 장인들의 말보다 내 인장이 먼저 믿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담은 품속의 낡은 거래 기록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백연화도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천을 짠 사람의 손보다 붉은 인장을 찍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장터. 소담은 그 오랜 시간이 갑자기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분이가 소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최만석이 창고 안쪽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비단 꾸러미가 아닌 무게추 상자와 낡은 장부 여러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그 상자를 수레에 싣지 않고 창고 뒤편의 작은 화덕 쪽으로 옮겼습니다. 소담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걱정도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담은 그 자리에서 장터 저울꾼 이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겸의 집은 장터 뒤쪽 좁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소담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참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겸은 문을 열고 소담과 유분이를 보자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소담의 얼굴을 보자 곧 조용해졌습니다. 소담은 이겸에게 창고에서 본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붉은 인장 상자, 낡은 장부, 속이 빈 무게추, 그리고 불 가까이 옮겨진 상자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 저울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고 자신이 모른 척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원이 나무 무게추를 가져온 것은 새해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인들이 따로 쓰는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단을 살 때와 팔 때 무게가 자꾸 달라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의심했지만 박도원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겸은 집 안쪽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터의 공용 저울 기록이었습니다. 박도원의 비단이 들어온 날마다 무게와 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어떤 날은 같은 양의 비단이 2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담은 장부를 넘기다가 어머니 백연화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몇 해 전 백연화가 짠 푸른 1020필이 박도원에게 넘어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은 1001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분량 1000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한복래는 그 기록을 보자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백연화는 자신이 짠 1000이 분량이라는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도원은 이미 1000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팔고 있었습니다. 백연화는 억울해했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더는 장터에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견본을 장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000은 분량이 아니었어요. 값이 낮게 적힌 것은 1000이 나빠서가 아니라 박도원이 1000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한복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겸은 소담에게 내일 아침 장터가 열리기 전에 현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도원의 장부가 불타버리면 공용 저울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가짜 비단과 무게추, 창고의 수레, 그리고 그 일을 본 사람까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분이는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수레를 보았고 최만석이 비단 꾸러미를 연못가에 담그는 것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도원이 알게 되면 국밥집 주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무서웠습니다. 소담은 유분이의 손을 잡고 혼자 말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4사람은 장터의 빈 국밥집에 모였습니다. 한복래는 작은 보자기에서 백연화의 견본 책자와 거래 기록을 꺼냈고 이겸은 공용 저울 장부를 펼쳤습니다. 유분이는 창고 주변에서 본 길과 수레의 움직임을 바닥에 그려보았습니다. 소담은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박도원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장부와 바꿔치기한 비단이 있었습니다. 소담은 새벽이 오기 전 창고 안의 물건을 사람들 앞에 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아의 허락 없이 상인의 창고를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오명자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백연화와 함께 박도원의 창고에 1000을 납품하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좋은 1000과 헐값 1000을 따로 쌓아두고 장인들에게는 늘 불량이라며 값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오명자는 품속에서 오래된 붉은 실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백연화가 마지막으로 짠 비단의 끝에 묶어두었던 표시였습니다. 장인들은 자기 1000을 구분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색의 실을 묶었는데 박도원은 그 표시를 잘라내고 다른 상인의 이름을 붙여 팔았다고 했습니다. 소담은 붉은 실 조각과 어머니의 푸른 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색의 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같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을 짠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담은 그제야 박도원의 거짓이 단지 돈을 더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장인들의 이름을 빼앗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겸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장터 공용 저울을 들고 관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감이 직접 저울과 장부를 확인하면 박도원이 아무리 큰 상인이라도 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복내는 이겸을 보며 이제야 장터 저울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소담 일행은 청여년 관아 앞에 섰습니다. 관아 문을 지키던 아전은 처음에는 어린 소녀와 늙은 여인, 저울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겸이 공용 저울 장부와 속이 빈 나무추를 내보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뒤 현감이 사랑방으로 나왔습니다. 현감은 잠을 덜 깬 얼굴이었지만 장부를 한 장씩 넘겨보며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소담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소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비단의 결을 설명할 때에는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소담은 말했습니다. 비단의 값은 빛깔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고르게 짜였는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도원의 비단은 빛만 좋았고 안쪽의 실과 장부의 숫자는 모두 달랐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박도원의 창고를 봉하고 해가 뜨면 장터 사람들 앞에서 비단과 저울과 장부를 함께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창고 안에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아전들이 창고로 향하는 동안 소담은 관아 마당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소담은 자신이 너무 큰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잠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그때 장터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박도원이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부 일부와 붉은 인장 상자를 품에 넣고 수레에 비단 꾸러미를 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감은 곧바로 강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수레를 멈추게 하라. 아전들과 이겸이 함께 장터로 달려갔고 소담과 한복내, 오명자와 유분이도 뒤를 따랐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장터 길에는 물 한 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도원의 수레는 장터 입구를 거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비단 꾸러미가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장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아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수레꾼에게 더 빨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장터 입구에는 이겸이 들고 온 공용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겸은 수레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수레에 실린 비단도 오늘 장터의 저울 위에서 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도원은 분노했지만 주변에는 이미 새벽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수레 위 푸른 비단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의 끝에는 어머니가 남긴 견본과 같은 방식으로 묶인 붉은 실이 보였습니다. 박도원이 빼앗아간 장인들의 천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장터 지붕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월화장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개 검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장터 지붕 위로 떠오르자 월화장 사람들은 하나둘 수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전들은 박도원의 수레를 장터 한가운데로 옮기게 했고 이겸은 공용 저울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평소라면 상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푸른 비단 꾸러미와 붉은 인장 상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레에 실린 비단은 정당하게 사들인 물건이고 장부는 장사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감에게 고개를 숙이며 장터의 큰 상인을 어린아이의 말만 듣고 망신 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현감은 박도원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 놓인 나무 저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이 크고 작은지를 따지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건의 결, 무게, 기록,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소담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걸음은 느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수레 위 푸른 비단 한 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감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비단 한 필이 저울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겸은 장부에 적힌 무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양쪽 접시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단의 실제 무게는 장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박도원은 다시 저울을 탓했습니다. 오래된 저울이니 틀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겸은 공용 저울을 3번이나 확인했고 다른 상인들의 비단도 차례로 올렸습니다. 다른 비단들은 장부의 무게와 거의 맞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박도원의 비단뿐이었습니다. 현감은 박도원의 나무 무게추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전이 무게추 상자를 열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얇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이겸이 그 틈을 눌러보자 안에서 작은 쇠조각과 모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게를 필요에 따라 바꾸기 위해 속을 비워둔 물건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왜 늘 비싼 값을 내고도 손에 남는 것이 적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원의 저울은 물건을 사들릴 때에는 무겁게 만들고 팔 때에는 가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필의 비단, 한 자루의 곡식, 작은 천 조각에도 거짓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소담은 푸른 비단의 가장자리를 들어 햇빛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견본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두 천은 멀리서 보면 비슷한 푸른빛을 띄었지만 빛을 받을수록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소담의 견본은 고르게 빛났고 박도원의 비단은 곳곳에서 탁한 붉은빛과 회색빛이 번졌습니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비단 끝에 풀린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얇게 덮인 푸른 실 아래로 거친 명주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원이 비싼 비단이라며 팔던 물건 안에는 헐값에 사들인 거친 천과 다른 장인들의 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품속에서 붉은 실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레 위 비단 꾸러미 하나의 끝에 묶인 실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실의 색과 매듭은 같았습니다. 오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인들이 자기 천을 구분하려고 묶어둔 표시라고 했습니다. 오명자는 백연화가 짠 푸른 비단에도 같은 방식의 실표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원은 그 표시를 잘라내고 천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지운 뒤 다른 이름으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오명자의 말은 단지 오래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수레 위 비단 꾸러미가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지기 최만석이 사람들 뒤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만석은 한동안 박도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레 위에 쌓인 비단과 장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비단을 받고 싶고 가짜 장부를 옮기고 무게추를 숨긴 사람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장터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만석은 박도원이 장인들의 천을 불량품이라며 헐값에 사들인 뒤 고운 비단 실을 얇게 덧대어 비싼 값으로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부에는 실제보다 많은 양을 적어 남은 몫을 따로 빼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원은 최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도 어린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장터에서 누군가에게 속아도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분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분이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본 것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밤 최만석과 다른 하인들이 푸른 비단을 연못가에 담그고 다른 꾸러미와 바꿔 싣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푸른 물이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아전에게 박도원의 창고에서 나온 장부를 펼치게 했습니다. 장부에는 같은 비단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장인의 이름도 있었고 장터에 천을 낸 적 없는 사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보다 오래 남는다고 믿었던 박도원의 생각은 그 기록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복례는 그 장부에서 딸 백연화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백연화가 짠 푸른 1020필은 불량품으로 적혀 있었고 값은 턱없이 낮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박도원이 같은 천을 훨씬 비싼 값으로 다시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복례는 장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된 원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남긴 천이 나쁜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 딸의 손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담은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좋은 천에는 사람의 숨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천을 짠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무게를 속이고 값을 부풀리면 비단만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과 삶도 함께 가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터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담을 향해 웃던 사람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담이 다리를 저는 소녀라는 이유로 비단의 값도 모르고 장사의 일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누구보다 오래 비단을 보았고 누구보다 오래 장터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감은 사람들 앞에서 박도원의 거래 장부와 인장 상자를 봉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박도원이 속여 빼앗은 천과 돈을 확인해 장인들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최만석과 관련 하인들의 말도 따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박도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붉은 인장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은 장터 사람들의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의 침묵은 소담의 질문 하나로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소담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밝혔으니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소담이 큰돈이나 좋은 비단을 바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복례도 손녀가 무엇을 말할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담은 잠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단을 사려다 돌아선 안악들, 저울을 바라보는 상인들, 장부를 꼭 쥔 이겸, 그리고 손에 푸른 물자국이 남은 유분이가 보였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만의 값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담은 월화장 한가운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가격판을 세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떤 천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짰는지, 무게와 값이 얼마인지 모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의 저울은 한 상인의 것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화장의 공용 저울은 이겸과 장터의 장인들이 함께 관리하게 하고 거래 장부는 달마다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터에 들어오는 천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월화장 한가운데에는 새로운 나무 가격판이 세워졌습니다. 가격판에는 비단의 이름과 무게, 값을 적는 자리뿐 아니라 천을 짠 사람의 이름을 적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구도 그 가격판 없는 장터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담은 새로 놓인 공용 저울 앞에 섰습니다. 이겸은 저울추를 하나씩 닦아 상자에 넣었고 오명자는 장인들의 천견본을 정리했습니다. 유분이는 새 가격판 앞에서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예전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소담에게 푸른 비단 조각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천은 왜 이렇게 반짝이느냐고 했습니다. 소담은 아이의 손을 잡고 햇빛 쪽으로 비단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것만 보지 말고 천 안에 어떤 실이 들어있는지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담의 손끝에는 어머니 백연화가 남긴 푸른 실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실은 이제 낡은 보자기 속에만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가격판 위에 공용 저울 곁에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약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월화장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비웃음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오래 남는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끝내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장터와 비단 거래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역사 야담입니다. 등장인물과 지역, 사건은 모두 창작이며 실제 역사 인물이나 실제 거래 기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값과 사람의 이름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어느 시대에나 소중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